사용할 수 있다. 즉 확장해가 쓸 수도 있어요. 법규에 맞춰서. 반면에 네 번째입니다. 지하층 바다 면적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 그 의미가 무엇인가? 2분의 1이 제일 잘 나오니까 지하층 이해할 때 일단 그림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17강이 되겠습니다. 17강은 거기 부대시설 등 8번 부대시설 등입니다. 약 195점 내외가 되겠습니다. 첫째, 부대시설 등은 몇 가지가 있냐? 거기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 그 다음에 간선시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게 뭐냐면 기반시설까지 모두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시험지에 잘 나오고 특별히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전통적으로 시험지에 많이 나왔고요. 2015년도에도 역시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부대시설부터 보겠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다음 거기 주택에 따른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시험지 잘 나오니까 아셔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그 종류가 많죠. 이 중에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은 반드시 외워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은 외워놓으시고 나머지 동그라미 2번, 3번 등은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봐놔야 됩니다. 일단은 1번 꼭 외우시고 봅시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도 부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의 도로, 이거 주의하세요. 주택단지 밖의 도로가 아니라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주택단지 밖의 도로는 주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로 간선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비, 건축설비. 세 번째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죠.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등등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 나는데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비읍에 3번의 비읍입니다.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가르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한한다. 이런 것도 아셔야 되겠어요.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한한다. 그 다음에 방범설비 또 역시 부대시설이다. 근데 시옷은 뭐냐면 이제 뭐 친환경이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죠. 전기 자동차가 늘어나면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가는 거니까 평소에 충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마다 충전시설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만약에 또 이 충전시설도 적으면 또 서로 싸움 나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미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중에 전기 자동차가 일반화됐을 때는 또 이거 코드 때문에 또 싸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간에 이런 시설이 바로 뭐냐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이것도 부대시설에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옷,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라는 법률에 따른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이런 거. 이어서 복리시설 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괄호 2번 복리시설. 복리시설도 시험지에 아주 잘 나옵니다. 종류가 되게 많죠. 일단 그래도 동그라미 1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단지의 입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항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어린이 놀이터, 2번 근린생활시설. 여기 근린생활시설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로 말하면 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원, 다음 주민운동시설, 아파트 안에 뭐 헬스센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경로당, 다 복리시설입니다. 이 경로당을 옛날에는 노인정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로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1번 꼭 외우시고 나머지도 시간 난데 해놔야 되는데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공동시설 쭉 나가죠. 첫째 기업,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역시 복리시설이고요. 상가. 또 2종 근린생활시설도 역시 복리시설에 들어가는데 다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는 안 들어가냐?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도 아셔야 되겠는데 특별히 비읍에 공동작업장 옆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보이죠? 비읍에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종전에 아파트용 공장이었습니다. 종전의 아파트용 공장이 지금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불러요. 나머지 주민 공동시설 또 도시군객시설인 시장. 요즘은 이제 도시계획 그러지 않고 도시군객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리시설이고요. 종류가 많은데 동그라미 1번은 꼭 외워놓으세요. 이어서 세 번째 간선시설. 간선시설은 그림 좀 그리겠습니다. 괄호 3 간선시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선시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면 연결되는 시설. 이것이 바로 간선시설입니다. 그래서 기간시설이 아파트 단지하고 밖에 있는 기간시설이 연결되는 부위가 바로 간선시설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간선시설이 원칙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간선시설이 안에 들어가면 다른 걸로 변하는데 예외적으로 이 간선시설이 안에 들어가도 계속 간선시설로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자, 일단은 그 용어 정의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간선시설이란 종류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해가지고 주택단지 안의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을 연결시키는 부위, 연결시키는 시설이 바로 간선시설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도로다. 여기 도로는 뭡니까? 여기 도로는 간선시설이죠. 그런데 이 안에가 들어갔다. 도로가 안에 들어갔다. 도로가 안에 들어가면 간선시설이 아니죠. 뭐였을까요, 그러면? 도로가 주택단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주택단지 안의 도로, 부대시설로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간선시설이 단지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간선시설로 불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도로 같은 거, 부대시설로 가니까. 그러나 단지 안에 가도 계속적으로 간선시설로 봐주는 경우도 있다. 단서 봅시다. 거기 담아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요 세 개는 안에 들어가도 괜찮네. 거기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 세 가지는 계속적으로 어떻다? 간선시설을 봐줍니다. 안에까지 연결돼도. 마지막으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은 이번에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몇 달 안 됩니다. 기반시설은 국토법에 따른 2조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하는데, 참고적으로 그럼 국토법 2조 6호가 뭔데? 거기 봅시다. 기반시설은 다음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구체적인 기반시설인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등등등 있죠. 마지막으로 4에서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 하니까 공구, 9번 공구 개념입니다.
9번째 공구 개념. 우린 지금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거의 2문제 정도 나온다 봐야 돼요. 잘 나옵니다. 공구다, 공구. 공구는 우리가 뭐 펜치, 무슨 뭐 프라이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 공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할 때 제1공구 공사, 제2공구 공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 공구라고 부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공구입니다. 공구란 뭐냐?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죠. 여기 1공구, 2공구 이렇게 가지고 따로 착수할 수 있고, 자, 주의할 것. 우리가 주택법에서 착수할 때 이 공구별로 따로따로 여기 착수 따로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뭐 받는다 배웠죠? 건축법상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받는다라고 사용 검사. 그래서 공구별로 착수하고 사용 검사 따로 받고 착수하고 사용 검사 따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공구의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뜻입니다. 거기 조건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정하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으로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합니다. 즉 이런 겁니다. 여기 1공구, 2공구 사이에는 그냥 선 하나 그으면 안 되고 이 완충역하라는 이 넓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미터 이상일까요? 6m 이상이 돼야 돼요. 이렇게 1공구, 2공구 사이 이렇게 구분할 때 6m 이상. 뭐로 구분하는데? 거기 봅시다. 거기 기역, 단지 안에 도로로서 이거 나눠서 도로로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째 부설 주차장, 세 번째 옹벽 또는 축대, 네 번째 식재, 나무 심는 거죠. 조경이 된 녹지 이런 걸로 해서 구분합니다. 그 폭이 몇 미터 이상으로? 6m 이상으로. 그 뜻이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한 공구당 몇 세대 이상 지어야 되냐? 여기 말하면 50세대 짓고 쪼개고 50세대 쪼개고 50세대 이러면 안 됩니다. 거기 한 공구당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되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세대 이상입니다. 여기도 300세대 이상, 여기도 300세대 이상. 이것이 바로 공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구를 갖다 기억할 때는 이 폭이 몇 미터 이상? 6m 이상 폭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당 몇 세대 이상 이해되고 300세대 이상 이해된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 기본 강의할 때는 리모델링의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은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은 말이죠.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이걸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고쳐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모델링인데 읽어볼까요? 리모델링은 두 가지로 한다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은 하나는 뭐냐? 대수선합니다. 대수. 또 하나는 증축합니다. 근데 이 증축이 매우 복잡해요. 이 증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건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하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증축은 어떤 형태의 증축이 되느냐? 증축 형태는 이 기본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증축할 수도 있고요. 따로 이렇게 하나 지어서 증축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수직 증축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문제가 되죠. 요거 아주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요즘은 법적으로는 수직 증축 층수 올릴 수도 있어요. 리모델링 할 때.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하여튼 증축 형태는 이렇게 수직 증축 옆으로 늘리는 거 또 따로 별도로 하나 짓는 거 이거 다 증축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나중에 우리가 심화할 때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의미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몇 가지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수선, 또 하나는 중축입니다. 이 중축은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중축이 나오는 거예요. 중축 개념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시막 강의할 때 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대수선, 그 다음에 중축이 되겠고, 중축은 나중에 심하게 하면 되겠지만 자세히 보겠지만은 별도로 동 하나 짓는 것도 중축될 수 있고 옆으로 늘리는 것도 중축될 수 있는데 수직으로 올리는 것도 중축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수직은 올리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조건이 좀 깐깐합니다. 이런 내용 등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은 뭐다? 대수선과 중축이다. 다만 중축 개념은 주택부상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화 강의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나중에 뒤에서 공동주택 관리할 때 또 나와요. 여기서는 간단한 용어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쓸 줄 알면 돼요. 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이 있어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그럴 때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게,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렇게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뒤에서 나중에 자세하게 또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이어서 12번 입주자, 13번 사용자, 14번 관리자,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다 들어본 개념입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주자는 소유자 측이다. 소유자 측이다. 즉 주인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사용자는 세든 사람이다. 약간 유식하게 하면 임차권자 또는 전세권자가 되겠어요. 세든 사람. 이걸 우리는 사용자라고 부른다. 주인 말고. 특별히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합쳐가지고 입주자 등 이렇게 부릅니다. 입주자 등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입주자 종류를 살펴보면은 주인 쪽 소유자 측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소유자 측 그랬을까? 소유자 그러지 않고 소유자 측 그러냐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아닌 밀접한 자도 입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몇 가지가 있냐? 입주자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1번 거기 법조문까지 열 필요 없고 거기 주택을 공급받는 자, 일정한 경우는 아파트 분양받은 자 있죠? 이를 갖다가 우리는 입주자를 부를 때도 있고, 두 번째 진짜 소유자, 주택의 소유자를 입주자를 부를 때도 있고, 세 번째 42조, 45조 이렇게 나가죠. 이건 이제 공동주택 관리할 때, 소위 아파트 관리할 때 얘기합니다. 관리할 때는 거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러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부인이면 부인, 남편이면 남편, 또는 직계 존비소, 소유자를 대리하는 직계 존비소, 이런 그 소유자를 대리할 때 배우자, 직계 존비소는 소위 말해서 민법상 법정대리예요.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아니라 법정대리인데, 이때 그 이제 직계 존비소, 직계 존속은 자기보다 대가 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소유자면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될 수도 있고, 직계 비속은 나의 아들, 손자도 나를 대리하면 거기 입주자가 될 수 있다. 존속은 자기보다 대가 위고 비속은 밑에를 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자는 소유자 측을 얘기하는데, 사용자는 내려가서 사용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들을 말한다.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임차권자, 전세권자 등 세대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주하고 사용자 합쳐서 입주자 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 소위 동대표,
입주자 대표에서 동별 대표자. 동대표는 누구만 되냐면 입주자만 동별 대표자로 뽑힐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는 동대표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동대표 뽑는 선거권은 있죠. 투표권은 있어요. 그러나 뽑히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피선거는 있는 게 아닙니다. 이어서 관리주체. 실무에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관리체는 아파트 관리할 때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책임지는 자죠. 이 관리체는 누가 관리체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 네 가지가 바로 관리체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관리체는 네 가지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보겠습니다. 관리 주체에 있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거기 1번, 2번, 3번, 4번. 4번은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그래서 임대주택일 때는 누가 관리체인가 보겠습니다. 거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관리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근데 그 임대사업자가 어떤 임대사업자인데 거기 보니까 임대사업자 보니까 어떤 친구들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바로 여기 임대사업자고 관리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아파트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처가 되는 것은 이건 어떤 관리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배웠겠지만은 어떤 경우냐 하니까 이거는 위탁관리할 때. 위탁관리할 때 관리처는 누구다? 주택관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뭐냐? 거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이거는 뭐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자치관리할 때 우리가 실무에서 자치관리, 위탁관리 들어봤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고 자치관리는 누가 이 자치관리할 때 관리처냐? 거기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할 때 관리처입니다. 공동택의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 시 관리처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통 어떤 거 아니면 어떤 거다? 아파트는 보통 1번에 있는 자치관리 아니면 3번에 있는 위탁관리입니다. 이 경우 보통 아파트는 어떤 것이 많을까요? 보통 아파트는 이제 위탁관리가 많죠. 위탁관리가 많습니다. 이 나머지 동그라미 2번 남았네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주체가 하는 겁니다. 사업체가. 그래서 사업체도 그 아파트를 지은 사업체도 관리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를 지으면 나중에 뭐 받죠? 사용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주자들이 어느 정도 들을 때까지는 사업체가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업체, 이게 임시로 관리하는 겁니다. 임시. 다만 이제 이걸 입주자들이 말이죠. 빨리빨리 인수인계를 사업체를 받아가야 되는데 자꾸 늦어진다. 그럴 때는 이 사업체가 누구한테 맡길 수 있냐면 밑에 3번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2번 읽어볼까요?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에 사업체. 우리가 실무에서 배우겠지만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사업체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인수인계 늦어지면 밑에 3번에 있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체는 주택법상 관리체는 모두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넘어갑시다. 이어서 주택건설 규모. 주택건설 규모. 규모는 뭐냐면 그 아파트 크기를 얘기한다 생각하면 돼요. 단위 규모. 예를 들어서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였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었죠. 물론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2절 주택건설 규모.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업체가 건설한 주택의 75% 이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으며 75% 이하 범위에서 일정 그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였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죠. 로 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단위 사업계획비율로 정한다. 다만 가려고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할 때는 10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범위죠. 주택조합은 나중에 배우면 되겠고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 있고 또 고용자는 뭐냐? 고용자는 자기 직원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회사 측이 고용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L전자가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어준다. 이때 그 복지 차원이 지어주는 거죠. 이럴 때 그 L전자 회사 자체가 고용자가 되는 거예요. 고용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일단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은 일단 어느 법을 우선하냐? 임대주택 관련 법이 우선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 나와 있으면 이 법,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일단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법이 우선하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것을 거기 따라야 되고 만약에 거기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법, 주택법을 적용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정비. 주거환경 정비도 일단은 이 주택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따라가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나중에 우리가 두 문제 나옵니다. 이거. 거기서 정하지 않았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이 법,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다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글자를 적어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든가 위에 가로를 보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이렇게 글자를 적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장, 제1장 총칙을 끝내고요. 이어서 제2장 주택의 건설 본격적으로 주택 건설로 들어갑니다. 2장으로 들어가겠어요. 자, 첫째 사업주체. 사업체를 주의하세요. 사업체는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는 자만 사업체가 아닙니다. 또 누구도 사업체냐?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입니다. 마치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주체할 때 자연인만 권리주체가 아니라 법인도 권리주체죠. 이런 식으로 하듯이 여기 사업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체도 있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체. 두 가지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겠습니다. 사업체의 정의. 사업체란 이 법에 따라, 즉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나는 주택건설, 또 하나는 대지 조성이죠. 이렇게 두 가지 그 승인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자를 말한다. 그래서 사업체 종류는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 정도는 뭐다? 그건 공공사업체가 되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등록했다. 이게 서로 이제 소위 말해서 민간업자입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그다음에 그 밖에 특별한 경우, 그 밖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 기타자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업체입니다. 그 밖에 뭐가 있냐, 조합이라든가 아까 말한 고용자라든가 등등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2번 등록사업주체. 요건 소위 뭐라 말하냐면 민간사업체가 주로 민간업자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등록사업체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첫째 등록 대상. 어떤 자들이 등록하고 아파트 같은 거 짓거나 땅을 조성하느냐 그 뜻입니다. 보니까 거기 단독택 20호 이상, 공동택 20세대 이상. 다만 예외적으로 공동택이라 하더라도 도시형 생활택인 경우하고 원명택과 급학주택을 함께 지을 때는 30세대 이상 할 때 등록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20호, 단독 20호, 공동 20세대, 예외적으로 30세대 일때 등록한다가 아니라 앞에 두 글자 연간 단독택 20호 이상, 연간 공동택 20세대 이상, 연간 그 밖에 30세대 이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연간. 이럴 때 등록하고 또 하나 대지 주승할 때는 얼마냐?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주승할 때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주승 사업할 때 등록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 주승 사업할 때 등록하는데 누구한테 가느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꼭 외우세요.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는구나. 그런데 밑에 2번 비등록 사업체 등록 안 해도 된다. 얘네들은 안 해도 되네. 누군가 얼굴 좀 보자. 너네들은 왜 안 하니? 하고 얼굴 좀 봅시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위에 가보니까 모두 1번부터 6번까지 쭉 줄 서 있네.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자, 얼굴 좀 보자. 너네들 안 하는구나.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내 친구네. 내 친구. 내 친구들 안 하는구나. 공공사업체 내 친구는 안 하는구나. 또 동그라미 4번에 공익법인도 안 하네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하는 법인 때는 공익법인 시험지 나올 때 이게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거 안 합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헤비타트라고 하는데 옛날에 헤비타트 공익법인 또 안 해도 되는 친구가 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도 등록 안 해도 지을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다. 주택조합이 등록 안 하는 것은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냐? 가르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 주택조합이 등록 안 하는 경우는 이미 같은 파트너에 있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같은 것이 이미 등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같은 그 전문업자하고 같이 할 때 이때는 주택조합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6번에도 또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도 등록 안 하네. 아까 고용자 얘기한 고용자. 얘네들 우리가 고용자라 부르는데 L전자회사가 자기 직원들에서 아파트 지어준다. 이때 L전자회사가 고용자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지어서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짓게 되는데 이때 왜 등록을 안 하는가 가려 읽어봅시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는 고용자. 그래서 L전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회사가 같이 한다 이럴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고용자. 공동으로 할 때만 어떻게 한다? 등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공동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는 등록해야 되겠죠. 근데 이 고용자는 말이죠. 고용자는 항상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자는 등록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항상 같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몇 가지 경우가 바로 비등록, 등록하지 않을까? 6가지 경우가 등록하지 않는구나. 거기 조합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할 때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괄호 2번 등록기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주관식도 단답형 나올 수 있는데 자본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금 보니까 거기 1번 자본금 3억 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괄호 1고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이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 3억 원 괄호 1고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대지수송 사업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도 면적이 나와요.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이
등록 기준에 사무실 면적 들어있는 경우는 이 주택법밖에 없어요. 어디서 사무실 면적까지 제한하겠습니까만 여기 보니까 22제곱미터 이상. 전에는 33제곱미터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2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음 등록의 결격 사유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 깐깐하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 안 된다. 거기 모두 6가지 다 중요합니다. 첫째, 미성년자 안 된다. 미성년자는 만 몇 세 미만입니까? 미성년자, 우리가 민법정책에서 배웠죠? 만 몇 세 미만일 때 미성년자다? 19세 미만입니다. 전에는 20세 미만이었죠? 전에는 20세 미만이었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 19세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9세 미만이 이제 안 되고 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안 된다 하는데 원래 요즘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용어를 쓰지 않죠. 아니 근데 쓰지도 않는 용어를 왜 여기 또 올려놨느냐? 제가 몰라서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문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돼서 이것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쳐놓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시산자 또는 한정시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법전에 아직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대로 해놨습니다. 두 번째, 파산 선고 받은 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 받은 자, 그럼 틀려요.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세 번째,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해서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된다. 한마디면 이 법은 뭐냐면 주택법입니다.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이 법, 주택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걸 살든지 뭔지 해결하고 면제든지 해결한 다음에 몇 년 지나야 된다? 2년 꼭 외우세요. 2년이 지나야 한다. 2년이 지나야 된다. 여기에 금고 이상이라는 건 뭐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라는 건 뭐냐? 금고 이상. 형은 모두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금고 이상은 어떤 걸 해당하느냐? 여기 금고가 있다. 금고 이상 그러면 금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금고 들어갑니다. 금고 이상, 금고 들어가고 그 위에 누가 있냐면 징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이상, 금고, 징역, 사형, 실형 선고 받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 교도소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걸 끝내고 면제되든 뭐 살든가 끝내고 플러스 2년입니다. 2년 지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상은 들어가기 어려운 게 보면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은 들어가기 힘들죠. 사형 끝내고 2년 지나면 죽어버렸는데 뭐 오겠습니까? 그 사형은 또 면제되기 힘들고. 어떤 간에 실제로는 금고와 징역하고 살든가 면제되고 몇 년 지난다? 2년이다. 꼭 외우세요. 동그라미 4번. 부정수표 단수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해서 집행유예 받았을 때. 근데 집행유예는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인데 이때 집행유예는 거기 그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 끝나고 몇 년이냐? 그냥 끝나면 됩니다. 2년이 필요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동그라미 3번은 2년이 지나야 되지만 동그라미 4번 집행유예인 경우는 2년 지난다. 그게 없단 말이죠. 그냥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소됐다. 외워야 되겠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2년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임원 중에서, 법인인 경우죠. 법인인 경우 임원 중에서 이사나 감사 등등이
위에 1번부터 5번까지 해당한다. 그때 이 법인은 안 받아줍니다. 임원이 그 뭐든가 모자라게 임원이 그 결격사에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록 결격사유 중에서는 거기 실형 선고 받으면 2년 지나야 되고 집행유예는 그냥 지나기만 하면 되는데 선고유예 자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는 거기 결격사유에 들어있지 않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더 약한 거예요. 범죄가 인정되지만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선고를 안 하는 겁니다. 다음 등록 절차. 그래서 등록은 아까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랬죠? 누가 받아준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거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교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등록한 자에 대해서 거기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변경신고 등록사업자는 변경이 한 일이 있다. 그러면 며칠 내? 30일 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 등이 경미한 사항인데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사한 경우 이럴 때는 어떻다? 굳이 변경 신고 안 해도 괜찮다. 경미하니까. 나머지는 변경 신고합니다. 며칠 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부 장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7강을 끝내고요. 17강 끝내고 이제 쉬셨다가 18강부터 18강은 5번 등록사업자 시공을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18강에서 뵙겠습니다.